진청도 없이 면회 오셨다고요? 여긴 동네 놀이터 아닙니다. 난 이 부대 만들 때 목숨 걸고 철책부터 세운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헛소리 그만하세요. 창설자요? 증거 있습니까? 민간인은 나가셔야 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이깟 쓰레기 같은 사진 한 장으론 아무것도 증명 안 됩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갑자기 헬기가 이런 시간엔 절대 안 뜨는데? 이 노인네 도대체 뭐야? 저기 소장님께서 직접 뛰어오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철문 앞에 앉은 한 노인이 그 부대의 역사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작은 시골 마을, 아침 5시. 윤강조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군인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군대식으로 개어놓고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세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윤강조는 부엌으로 향해 손때 묻은 군용 포트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가 해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손녀 윤세라의 모든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군번 25-7654만 3210, 제22사단 수색대, 주특기 정보통신 복무기간까지 말입니다. 제22사단.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윤강조의 가슴은 뜁니다. 1973년 봄 자신이 육군 중령으로 최전방 작전기획 총책임자였을 때 손수 설계하고 만들어낸 바로 그 부대였으니까요.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 첫 삽을 뜨고 막사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하고 심지어 초소의 방향까지 직접 나침반으로 재며 만든 부대입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윤강조님 우편물이요. 윤강조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세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소식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부대가 생각보다 엄격하고 간부들도 무서워요. 특히 중대장님이 너무 차갑게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휴가도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 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몸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는 윤광조의 손이 떨립니다. 세라가 힘들어한다는 내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에서 자신의 손녀가 고생하고 있다니요. 더욱이 휴가도 나오지 못한다는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윤광조는 거실로 가서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바라봅니다. 제22사단 창설 당시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중령 시절의 자신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이 부대가 언젠가 자신의 혈육을 힘들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내가 만든 부대에서 내 손녀가 고생하고 있다고? 윤광조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대 창설 당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기는 엄격하되 병사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부대. 그것이 윤광조의 철학이었습니다. 윤광조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부대 창설 당시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15일, 오늘 첫 번째 막사 공사를 시작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온돌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1973년 5월 20일, 새로운 신병들이 향수병으로 울고 있다. 내일은 고향 음식을 해주어야겠다. 이런 기록들을 보며 윤광조는 자신이 얼마나 병사들을 아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윤광조는 결심합니다. 직접 부대에 가서 손녀를 만나보겠다고 말입니다. 편지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라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만든 부대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윤광조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봅니다. 비록 전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반듯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여러 개의 훈장들이 그의 군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창설 유공자 훈장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겠다. 윤광조는 작은 배낭을 꺼내 짐을 쌉니다. 세라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계란말이 재료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에 담아 넣습니다. 비록 면회가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윤광조는 다시 한번 세라의 편지를 읽어봅니다. 휴가도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에서 자신의 손녀가 고생하고 있다면 창설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철책의 냄새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윤광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깹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마친 후 그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윤광조는 냉장고에서 계란 6개를 꺼냅니다. 세라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라야, 할아버지가 만든 계란말이 기억나지? 혼잣말을 하며 계란을 정성스럽게 풀어줍니다. 소금을 조금, 설탕을 살짝, 그리고 파를 다져 넣는 것까지 세라가 좋아하는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계란말이를 만듭니다.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설익기 때문입니다. 윤광조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말아가며 완벽한 계란말이를 완성합니다. 식어도 맛있는 계란말이, 이것이 할아버지의 비법이었습니다. 계란말이 외에도 세라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준비합니다.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밥까지. 도시락통 2개에 가득 담아 넣습니다. 비록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윤광조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넥타이까지.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 현역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윤광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 육군 소장 윤광조로 가야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는 윤광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면회가 허락될까? 세라는 정말 괜찮을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광조는 벤치에 앉아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부대까지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총 4시간 정도의 긴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합니다. 낡은 시외버스였지만 윤광조에게는
손녀에게 가는 희망의 버스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산길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예전에도 여러 번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부대 시차를 갈 때마다 지나쳤던 그 길 말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윤광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973년 봄 제22사단 창설을 위해 처음 그 땅을 밟았던 날이 생생합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그곳에서 삽을 들고 직접 땅을 파며 부대의 기초를 놓았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는데 윤광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쳐다보지만 윤광조는 계속 창밖만 바라봅니다. 저 산 너머에 자신이 만든 부대가 있고 그곳에서 손녀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버스가 첫 번째 환승지에 도착합니다. 윤광조는 배낭을 메고 내려서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그는 도시락을 열어봅니다. 아직도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계란말이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세라야,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두 번째 버스에 올라탄 윤광조는 이번에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부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과연 면회가 허락될까? 만약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오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광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부대 창설 당시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군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전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전 육군 소장 윤광조, 제22사단 창설 당시 작전참모. 윤광조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연습해 봅니다.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요청할 때 할 말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요? 마침내 부대 근처 마을에 도착합니다. 윤광조는 버스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생기고 도로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윤광조는 마을 사람에게 부대까지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거기서 면회하시려고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던데. 마을 사람의 말에 윤광조의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윤광조는 천천히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반드시 세라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창설자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윤광조는 부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내 다리로 가야지. 그 땅은 내가 목숨 걸고 만든 곳이었으니까. 이제 그곳에 내 피부치가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윤광조는 마침내 제22사단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높은 철문과 그 위로 둘러쳐진 철조망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문이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정문 양쪽에 서 있는 위병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긴장이 됩니다. 위병소 앞으로 다가가자 한 명의 병사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윤광조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말합니다. 손녀 면회를 왔습니다. 윤세라 하사를 만나고 싶은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병사는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잠시 후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나타납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최태경 대위 32세로 수색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최태경 대위는 윤광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면회 신청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윤광조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줍니다. 최 대위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면회 신청이 없으면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대 창설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전 육군 소장 윤광조입니다. 윤광조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최태경 대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창설자요? 최 대위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증빙서류라도 있으십니까? 여기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투에는 존경이나 예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규정과 원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광조는 당황합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증빙 서류라면 이것 좀 보시죠. 윤광조는 지갑에서 오래된 부대 창설 기념사진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경 대위는 사진을 대충 훑어본 후 돌려줍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도시락 같은 것은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입니다. 직접 만들어 왔는데 윤광조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방해가 되니 치우시죠. 그는 손으로 도시락을 밀어내며 말합니다. 그 순간 윤광조의 손에서 도시락이 미끄러져 땅에 떨어집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와 반찬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국물이 번들거리며 바닥에 퍼지고 계란말이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윤광조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흙과 뒤섞여 버린 음식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위병들도 안쓰러운 표정을 짓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최태경 대위는 팔짱을 끼고 서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전역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곳은 사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광조의 가슴을 찌릅니다. 사적인 감정이라니요.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사적인 감정이란 말입니까? 윤광조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최 대위를 바라봅니다. 중대장님, 혹시 군인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광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이 부대를 만들 때 무엇보다 인간적인 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부대? 최 대위는 코웃음을 칩니다. 군대는 시스템입니다. 감성 따윈 없어요. 규정과 원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훈련 일정이 바쁩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부사관들이 웅성거립니다. 중대장님, 그래도 할아버지신데. 하지만 최 대위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의 말에 부사관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윤광조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흩어진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특히 계란말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손녀를 위한 음식이 이렇게 버려지다니요. 할아버지.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와 도우려 하지만 최 대위의 시선에 멈칫합니다. 최 대위는 그 병사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병사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윤광조는 마지막으로 최태경 대위를 바라봅니다. 중대장님,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는 더러워진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정문을 등지고 걸어가는 윤광조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82세 노인이 손녀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달려왔지만 차가운 규정 앞에서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조는 정문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언덕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참고 걸어갑니다. 언덕 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작은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윤광조는 그 돌에 앉아 부대 정문을 내려다봅니다. 가방에서 더러워진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계란말이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세라야,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를 만날 수 없구나. 찬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듭니다. 11월 말의 강원도 바람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윤광조는 옷깃을 여미며 철문 쪽을 바라봅니다. 저 안에 세라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편지에서 힘들다고 했던 손녀가 바로 저 철문 너머에 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부대에서 병사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 외출을 나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윤광조는 그 중에 혹시 세라가 있을까 하여 한 명 한 명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최태경 대위는 중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직도 그 노인이 언덕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신 차린 노인네 하나 때문에 훈련 계획이 틀어질 순 없다. 최 대위는 부사관에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중대장님,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속 저기 계시는데 혹시 몸이라도 아프시면. 김 상사는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베테랑 부사관으로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있어 윤광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 최태경 대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군대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든 말든 우리 업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최 대위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몰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윤광조는 여전히 돌 위에 앉아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계란말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윤광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윤광조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빈속에 찬바람 맞으시면 몸이 상합니다. 하지만 윤광조는 고개를 젓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손녀가 좋아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계란말이 조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윤세라 하사 할아버지세요?
김상사가 물어봅니다. 윤광조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요. 우리 세라를 아세요? 김상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수색대 소속입니다. 세라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윤광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요? 우리 세라가 말썽은 안 피우죠? 김상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을 잘 챙기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윤광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그런데 편지에서는 힘들다고 하던데 김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사실 요즘 중대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어요. 김상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최태경 대위가 부임한 이후 부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정과 원칙만 강조하고 병사들의 인간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라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윤광조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내가 만든 부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김상사는 놀라며 묻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부대를 만드셨다고요? 윤광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973년 내가 중령이었을 때 이 부대 창설 작전 참모였소. 김상사의 눈이 커집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부대 창설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그 유명한 그렇소? 이 땅에 첫 삽을 뜨고 막사 하나하나 위치를 정하고 초소 방향까지 직접 정한 사람이 바로 나요. 김상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네요. 하지만 윤광조의 표정은 씁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대는 내가 꿈꾸던 부대가 아니야. 오후 늦게 최태경 대위가 다시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직도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고집센 할아버지네. 최 대위는 혀를 찹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규정이고 예외를 두면 군기가 흐트러진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윤광조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켜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구나. 김상사가 다시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마을 여관에 가서 주무세요. 하지만 윤광조는 고개를 젓습니다. 세라가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소?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집니다. 윤광조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식은 계란말이 조각을 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작은 조각이 추운 밤을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제22사단 사단장실에 급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박만호 소장이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제22사단장 박만호 소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의 것이었습니다. 박 소장, 지금 당신 부대 정문 앞에 누가 있는지 아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당황하며 답합니다. 정문 앞이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신지요? 윤광조라는 노인 말이야. 혹시 그분이 거기 계신가? 박만호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윤광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윤광조. 설마 그 윤광조 장군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맞아. 바로 그분이야.
지금 당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보고해. 전화를 끊은 박 소장은 급히 부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정문 상황을 확인해. 혹시 윤광조라는 노인분이 계신지 알아봐. 부관이 서둘러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보고합니다. 사단장님, 어제부터 한 노인분이 정문 근처 언덕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만호 소장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윤광조 장군, 자신이 젊은 시절 부관으로 모셨던 그분이 지금 자신의 부대 앞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면회를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에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 소장, 윤광조 장군님 상황 알고 있나? 지금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국방교육원, 군사기록원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연이어 전화들이 쏟아집니다. 군 원로회, 전우회, 심지어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까지 연락이 옵니다. 모두 윤광조 장군의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박 소장은 급히 컴퓨터를 켜고 군 인사기록을 검색합니다. 윤광조 전 소장의 경력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1973년 제22사단 창설 당시 작전참모, 수많은 전설적 작전의 기획자, 북한 침투 저지 작전의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대의 설계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박 소장은 머리를 감쌉니다. 자신이 현재 지휘하고 있는 이 부대를 실제로 만든 분이 정문에서 거절당하고 하룻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의 손녀 면회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즉시 수색대 중대장인 최태경 대위를 호출합니다. 최 대위,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올라와.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서둘러 사단장실로 향합니다. 사단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선 최태경 대위를 박 소장은 차갑게 바라봅니다. 최 대위, 어제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최 대위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규정에 따라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사전 신청이 없었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 최 대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요. 윤세라 하사의 할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박 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섭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윤광조 장군님을 그냥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말인가? 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윤광조. 설마. 그렇다. 이 부대를 창설하신 바로 그분이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사단장실을 울립니다. 자네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 자네가 지휘하는 그 중대, 심지어 자네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까지 모두 그분이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것이야. 최태경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그 노인이 이 부대의 창설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언덕에 아직도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82세의 노 장군이 손녀를 만나기 위해 추운 밤을 버티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돕니다. 그분은 내 은사님이시다. 박 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부관으로 모셨던 분이야. 군인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부대 앞에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 대위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내가 직접 모시러 가겠다. 전화벨이 또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 소장, 윤광조 장군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 장관님께서 직접 문의하고 계신다. 박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박 소장은 급히 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슴에 각종 훈장을 달고 정모를 단정히 씁니다. 오늘은 제22사단장이 아니라 윤광조 장군의 옛 부하로서 그분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헬기장으로 향하며 박 소장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젊은 시절 윤광조 장군에게서 배운 것들, 군인은 규정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르침,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라는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부대는 어떻습니까? 헬기가 이륙하며 박 소장은 다짐합니다. 오늘 반드시 장군님께 사죄드리고 이 부대를 다시 장군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82세의 노 장군이 손녀를 만나기 위해 보낸 추운 밤이 이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헬기의 날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언덕에서 밤을 보낸 윤광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헬기가 이런 시간에 오지 않는데. 윤광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헬기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박만호 소장이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이 반짝이고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서둘러 정문 쪽으로 향합니다. 정문에 도착한 박 소장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위병들이 깍듯하게 경례를 하지만 박 소장의 관심은 온통 언덕 쪽에 가 있었습니다. 저기, 저분이시구나. 멀리서도 느티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82세의 노 장군이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30년 전 자신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 군인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부대에서 하룻밤을 추위에 떨며 보내셨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윤광조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정복을 입은 장교가 자신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장이었습니다. 혹시 사단장인가? 윤광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하룻밤 추위에 떨었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박만호 소장이 윤광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소장은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거수 경례를 합니다. 전 제22사단장 박만호 소장, 윤광조 장군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광조는 깜짝 놀라며 박 소장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혹시 만호인가? 박만호? 예, 장군님. 옛날 장군님 부관이었던 박만호입니다. 박 소장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사님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만호야. 윤광조의 얼굴에도 반가움이 번집니다. 이렇게 컸구나. 사단장까지 되었고.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박만호 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윤광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장군님께서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장군님께서 추운 밤을 이렇게 보내시다니. 윤광조는 박 소장을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거라.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박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만호야, 나는 이 나라 군대가 아직도 사람 위에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 윤광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부대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어. 박 소장은 고개를 들어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장군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군인은 규정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래,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윤광조는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대는 어떤가? 내 손녀가 편지에서 힘들다고 했어. 간부들이 차갑게 대한다고 했단다. 박 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 인간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부하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만호야,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해. 내가 이 부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예, 장군님. 기억합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막사를 지을 때도 병사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온도를 설치하라고 하셨고, 신병들이 향수병으로 울면 고향 음식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야. 윤광조의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강한 군대는 차가운 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박 소장은 깊이 반성합니다. 자신이 사단장이 되면서 어느새 장군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추구하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부대를 다시 장군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광조는 박 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장군님, 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윤세라 하사를 지금 당장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모셔오겠습니다. 윤광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다, 만호야.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윤광조는 부대 쪽을 바라봅니다. 어제 나를 거절했던 그 젊은 중대장 말이야. 나는 그 친구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장군님. 최태경 대위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어 명령을 내립니다. 최태경 대위, 지금 즉시 정문 앞 언덕으로 와라. 사단장 명령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최태경 대위가 서둘러 달려옵니다. 어제 자신이 거절했던 노인과 사단장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최 대위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태경 대위는 언덕을 올라오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어제 자신이 거절했던 그 노인이 사단장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더욱이 사단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박만호 사단장 앞에 도착한 최 대위는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다. 제22사단 수색대 중대장 최태경 대위 사단장님께 보고합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 경례를 받지 않습니다. 최 대위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최 대위, 박 사단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나?
최 대위는 조심스럽게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와서 모실 정도의 분이라면 윤광조는 최태경 대위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어제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그 젊은 장교, 도시락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냉정하게 돌아가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광조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답해.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나? 박 사단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최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 사단장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냥 할아버지? 박 사단장이 소리칩니다. 윤광조 전 소장님을 그냥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말인가? 자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자네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 자네가 지휘하는 그 중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말이야. 최태경 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윤광조 전 소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설적인 이름, 제22사단 창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광조가 조용히 말을 끼어듭니다. 중대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태경 대위는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예상과 달리 윤광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 대위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윤광조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중대장님.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태경 대위는 말문이 막힙니다. 윤광조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신분에 따라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중대장님은 어제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광조가 차근차근 말을 이어갑니다. 군대는 시스템이고 감성 따윈 없다고 하셨죠. 사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최 대위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82세의 노인에게, 그것도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차가운 말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윤광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스템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박 사단장이 끼어듭니다. 최 대위, 장군님께서 이 부대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나? 최 대위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부대였어. 윤광조가 대신 대답합니다. 강한 군대는 차가운 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사를 지을 때도 병사들이 춥지 않도록 온도를 넣었고 신병들이 향수병으로 울면 고향 음식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최태경 대위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정작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는 어떻습니까? 윤광조가 질문합니다. 내 손녀가 편지에서 힘들다고 했어요. 간부들이 차갑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부대의 모습일까요? 최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저는 인간을 잊고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조는 가방에서 어제 떨어뜨린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아직도 더러워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어제 제가 손녀를 위해 새벽부터 만든 계란말이였어요. 최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끄덕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윤광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82세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최태경 대위는 오열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윤광조는 도시락에서 아직 남아있는 계란말이 조각을 꺼냅니다. 식었지만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최 대위는 놀라며 고개를 들어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드셔보세요. 내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에요. 윤광조가 계란말이를 최 대위에게 건넵니다. 식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법이거든요. 중대장님도 한 점 드셔보시죠. 최태경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를 받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짠맛이 느껴집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광조가 조용히 묻습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들어 윤광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달라지겠습니다. 제 작전 지도에는 이제 화살표가 아닌 부하들의 얼굴이 먼저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제22사단 수색대 중대회의실. 최태경 대위가 부사관들과 분대장들을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경직된 모습 대신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 대위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평소 원칙과 규정만을 강조하던 중대장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부품으로만 봤습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효율성과 성과만 추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부대를 만드신 윤광조 장군님이셨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윤광조 장군의 이름은 이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중대장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손녀분 면회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82세의 노인분이 손녀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달려오셨는데 저는 차가운 규정만을 앞세웠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경직됩니다. 부대의 창설자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만든 계란말이가 땅에 떨어졌던 일, 추운 밤을 언덕에서 보내신 일까지 말입니다. 그때 장군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 대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시스템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상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그날 장군님을 뵈었는데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다른 간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그날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달라지겠습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 작전 지도에는 화살표가 아닌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세라 하사가 들어옵니다. 일주일 전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표정도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세라 하사, 들어와. 최 대위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세라는 약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중대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동료들도 다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런데 세라 하사,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세라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부대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면서요. 그거 참 다행이네. 최 대위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 세라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태경 대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중대 운영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련 일정과 함께 병사들의 휴식 시간, 면회 시간, 심지어 생일 축하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대위는 중대 내를 순찰합니다. 예전처럼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훈련 힘들었지? 몸은 괜찮고? 집에서 소식은 잘 오나? 병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중대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딱딱했던 부대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규정과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광조는 집에서 세라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부대 생활이 정말 좋아졌어요. 중대장님도 많이 달라지셨고 간부들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윤광조는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대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꿈꾸던 부대의 모습이구나. 며칠 후 윤광조는 작은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로써 나는 마음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만든 방패 속에는 아직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부대가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조국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수첩을 덮으며 윤광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 자신의 부대가 있고 그곳에서 손녀와 많은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22사단의 모든 초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차가운 규정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노인이 돌아간 그 길 위로 군인 정신의 뿌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윤광조가 심은 따뜻한 마음의 씨앗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며 그 부대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창설자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